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 그리고 군사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광주 5.18 유공자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6.25와 5.18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6.25부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 신문에 북한의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성명서가 보도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을 미국이 도발할 경우에 그것은 미국의 종말을 끄단다.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는 대단히 전투적이고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대충 그 성명서가 외국 남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려니와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결속용의 목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전반으로 보면 소위 미국, 자기들이 말하는 미국 제국주의가 북한을 쳐들어가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정교조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선 제가 미국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좀 띄우세요. 브루스 커밍스. 이 브루스 커밍스, 저 앞에다 써보세요.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또래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의 펜실바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브루스 커밍스는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펜실바니아 대학의 역사학과에 네이던 스터만이라는 주이시 학생, 유태인 학생이 하나 다녔는데 저하고 참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와서 한국에서 농촌에 가서 뭐 계몽활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주이시, 일반 주이시 사람들에서 흔히 보아오듯이 상당히 천재적인 그런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개로 제가 브루스 커밍스를 만났어요.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교를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군과 한국군이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해서 내가 몇 번 그 경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워낙 우리가 세게 토론을 해서.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교수를 되면서 그동안 북한 문제에 연구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The Hidden History of Korean War.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감추어진 역사. 뭐 이런 얘기로 이 배후의 역사에 사실상 북한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이 쳐들어갔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걸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이 친북학자구나. 그렇게 치부를 해두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한국에 좌파들하고 연결도 되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나요? 15년 전쯤 됐나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사태를 잘못 파악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스 커밍스가 그 글을 쓰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됐어요. 미국의 정보문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보문서, 특히 소련 스탈린 치하의 소련의 정보문서.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떻게 김일성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하라는 그 지시 명령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보니까 학자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가 아직 생존해 있는지 어쩐지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은 확인해 보면 제가 지금 소개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했던 주장을 한국의 좌파들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그냥 남조선이 자기들을 쳐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것이 북한의 정체입니다. 정체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에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전을 거쳤고 대충 얘기해서 그동안 16만 명 정도가 희생됐고 미군도 한 3만 몇천 명이 세상을 떠났고 엊그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걸로 압니다만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 거기에 가면 한국의 자유를 지키다가 산화한 많은 16개국 국가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쟁, 소위 코리안 워라고 부르는 6.25 전쟁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앉아서 남한이 자기를 쳐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런 역사적인 오류를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믿고 있고 지금의 상당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 정교조들에 의해서 이승만이가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젊은이가 가끔 나오는 걸 보고 이거 기가 차요. 이 한국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참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한번 보자면요. 살짝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이거 3면인가요? 조선일보에 보세요. 민간인 고문, 산호맹도 민주화 운동, 현대 중공업 사태 그러니까 87년, 89년, 90년 노동쟁의에 관계된 962명도 유공자로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이거 센터 크게 넣었어요? 가운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건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라는 것은 전 국민이 합의해서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만든 4,988명에게 1,170억의 보상과 지원금을 줬어요. 그들에게 예우를 하는 것은 뭐 국가를 위해서 무슨 반대 의견을 얘기했거나 대모를 했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5.18 광주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난민전 사건이라고 여러분 알죠? 남조선 민주혁명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 형기를 많이 채우고 그랬습니다. 저도 난민전에 관계된 사람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동의대 사건 있죠. 동의대 사건에는 그 노동자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정리하려고 경찰이 들어갔다 경찰이 희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중에 동의대 중에도 한 명이 민주유공자로 국가유공자로 선발이 돼서 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중에 민간인 고문을 했다는 한 사람은 특별법 대상으로 지정되는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보훈 업무가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스카이데일리에서 원래 4,448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는 교육계를 살폈더니 교육계에 309명 중에 254명이 가짜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 정치인을 뺨쳐요. 에? 뭐 그건 다 띄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이 254명은 공적인 무슨 행적이나 또는 피해 사실이나 하는 게 전혀 없는데도 그냥 이름만 254명이 올렸어요.
자격을 이리저리 세탁한 겁니다. 전 현직 대학 교수가 그중에 171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59명. 그래서 5.18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우리들의 단독 보도에 가짜가 판치는 5.18 유공자. 이 문제 중에서 교육계 사람들도 빠지지 않고 가짜가 많이 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 좀 공개를 하자면요. 이 중에는 유공자로 등록된 교육부의 인사 55명 중에 실제 공적이나 피해의 내역이 일부 확인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5.18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교수나 교사직에서 해직된 사람 20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 16명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군사법원에 회부된 경우도 15명이 있었으며 2명은 시민군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계엄군에 의해서 사망한 교육계 인사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5.18의 유공자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사이던 김 X씨, 그냥 X를 부르겠습니다. 김 X씨는 5.18 당시 광주 가톨릭 센터 앞에서 공수부대에 발로 채이고 소청 개머리판으로 전신 구타를 당해서 앞니가 4개나 빠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선대 교수인 김 안 씨는 1980년 5월 3일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조선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날 17일 전남 도청 앞에서 전두환 물러나가는 구호를 외치며 횃불 시위를 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직됐습니다. 같은 대학, 그러니까 조선대학입니다. 영문과 교수였던 나 X 역시도 5.18 학원 민주화 선언 사건과 관련해서 평교수의 결성을 추진하다가 해직됐고, 전남대 교수 평의회 회원이었던 박 X근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에 겸사령부에 연행돼서 학생 선동 혐의로 고초를 겪다가 해직이 돼서 유공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당연하게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존경하고 그 명예를 찬양합니다. 특히 나주에서 교사를 했던 송X교 씨는 1980년 5월 24일 자상이라는 것은 칼로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자상을 입어서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해서 유공자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55명을 제외한 나머지 254명의 교육계 인사들은 5.18과 전혀 연관된 공작이 없거나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야 하고 우리가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예우해야 합니까? 가짜로 추정되는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전 현직 대학 교수가 171명, 67.3%예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특히 교수 중에는 전 현직 대학 총장이라는 자들이 15명, 부총장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짜로 추정되는 전 현직 대학 총장은 아직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땡땡으로 처리합니다. 김 X천, 김 X태, 김 X수, 김 X영, 김 X명, 박 X서, 박 X철, 박 X식, 박 X석, 서 X홍, 이 X선, 이 X기, 정 X종, 조 X수, 한 X황, 상. 대충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누군지. 5.18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교수 9명 중에 1명꼴로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는 사실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5.18 당시 공직이나 피해 내역이 확인된 대학 총장은 광주 지역 대학 총장을 하다가 5.18 때 해직된 민 X식 씨와 서울 지역 사립대 총장을 맡다가 군사법원에 회부된 임 X호 씨 등 2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가짜 유공자 추정 교육계 인사 중에 초중고교 교사가 59명으로 대학 교수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교조가 특히 많았어요.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해서 교육감과 교육장, 장학사 등 교육관계자 공무원이 10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학술단체 관련 인사가 8명, 학원 운영 등 기타 교육계 인사가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대학 교수였던 김X윤 씨는 5.18이 일어나기 6년 전인, 그러니까 1974년입니다. 6년 전인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하기 위해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여러분 아시죠? 민청학년을 결성하고 대학 총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학 교수였던 김X수 씨는 1978년, 그러니까 5.18 2년 전입니다. 6월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 확립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에 서명을 하고 발표하다가 해직을 돼서 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남X길 씨는 전북 지역 교수였는데요. 재직 시 유신체제 반대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삭발 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1976년 2월에 해직돼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박 교수 그리고 남 교수 이런 사람들을 희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양반들은 당연히 민주화 유공자로 가야지. 왜 5.18이 광주에서 이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뽑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100명, 1000명도 넘어요. 근데 그중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만 몇 명 뽑아서 광주 5.18 연기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현직 대학 교수인 박X연 씨는 1988년 10월 대학생 신분으로 대구지검을 점거해서 유리창을 부수고 전두환 구속 노태우 퇴진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태극기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서 5.18 유공자 명단에 올라서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처럼 5.18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주화 운동을 벌였음에도 5.18 유공자로 등재되는가 하면 아예 공적인의 피해 사실이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인사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민주화 유공자로 해야지 그쪽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광주에서 왜 이것을 사람을 선별적으로 뽑아가고 누구는 5.18 명예 유공자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특히 정교조 해직 교사. 정교조가 이 나라 교육에 끼친 영향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정교조 해직 교사들을 민주화 명예로 무더기로 5.18 유공자에 등록했습니다. 특히 교육계 인사 명단에서는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5.18 유공자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짜 추정 초중 고교 교사 59명 중에 과반수는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됐으며 유공자 명단에는 버젓이 등재되어 있어 자격 논쟁이 있습니다. 이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얼마나 방해하고 해꾸지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주 유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들 대부분이 민주화 명예라는 이런 명예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5.18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명예는 기본적으로 5.18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 왜 광주가 인정을 해야 합니까? 광주가 이 나라의 보호 업무를 총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광주 지역의 일선 교사로 근무하던 임X식 씨는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1989년 8월 12일 해직됐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 그러니까 5.18 일어나고 난 다음에 9년 후에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X식 씨는
1989년 이게 6월 13일 정교조 학교 분해를 결성하고 정교조 서울 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다가 해직됐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여중교사입니다. 여중교사를 했다는 여성입니다. 김X희 씨는 1989년 2월에 교사협의회 창립대회에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1989년 5월 정교조 대전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이 됐다고 해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담했다가 해직된 5.18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은 14명입니다. 고X수, 김X옥, 김X대, 김X봉, 김X규, 김X숙, 김X란, 박X주, 이X천, 이X호, 정X, 정X모, 조X진, 황X진 씨 등 14명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에서 진짜 영웅으로 차타가 공인하는 박남선이 있죠. 박남선 당시에 5.18 기동 타격대 대장했던 사람. 이 사람은 코트합니다. 인용합니다. 교육계에서 정교조 출신들이 5.18 역사교육이나 진상규명에 앞장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자로서 당연한 도리라면서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무인데 이들을 유공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는 또 5.18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 느닷없이 5.18 유공자로 둔갑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이거 진짜 광주 영웅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 통계 나왔죠? 통계표 줘보세요. 자, 지금까지 발표한 명단 중에서 지금 1,808명, 천사 수에서 플러스 4입니다. 1,800 중에서 가짜 유공자 수가 우리가 조사하기에 86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유공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합계 86%예요. 공적과 피해 내역 확인이 유공자가 된 사람은 기껏해 149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중에 149명은 귀중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69명은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4,346명을 전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카이데일의 조정진 동지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그 칼럼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라 법흥왕이 불교 공인을 놓고 유력부족 대표인 육부 있죠? 수장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사인은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격에 해당되는 감투였습니다. 직책을 맡고 있던 22살에 불과한 이차돈 아시죠? 이차돈의 하는 거죠. 이차돈이 폐하, 저의 목을 베시면 됩니다. 하고 간언하여 계책을 제시했습니다. 최측근을 처형함으로써 왕의 위험을, 이게 읍참마속 같은 거죠. 제갈량에. 왕의 위험을 살린 뒤 불교를 공인하면 된다는 목숨을 건 간언이었다. 이차돈의 순교로 법흥왕 왕권을 강화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아 고대 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당나라 여황제 측천모는 권력 장악을 위해 남편은 물론 자식을 셋이나 죽였다. 고약한 사람입니다만. 최근 국가정보원 인사파동은 이차돈의 순교 역사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정원의 인사파동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외교관 출신 김규현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문재인 박지원에 의해 오염된 국정원 청소 와중에 불거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다. 이 국정원의 얘기를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인사 조치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혹시 너무 지나치게 친북적인 사람, 소위 박지원에 의해서 심어놓은 사람들을 다시 임명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정반대였어요. 김기현 신임 원장이 그나마 국정원에서 한 3%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 그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만들어 나오는데 내부에서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걸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국정원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정원 직원은 50%가 좌파, 47%는 정권 성향에 따라서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 그리고 3%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국가 간의 확실한 진짜 요원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종북 좌파에 점령당한 절벽 정보기관으로 망가졌다는 진단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무슨 교육계와 법조계 이런 데를 살펴보면 과정하지 않고 사실상 좌파가 판을 칩니다. 사실상 이 나라는 사회주의자화로 거의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히 판단한 김기현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죠. 남북교류 협력 지지자 및 화해론자, 대북 비밀 공작말을 누설하는 등 배신행위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지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2단계 이상 승진한 자, 의외로 승진한 자는 현직에서 배제하고 향후 승진에서도 제외한다는 4가지 인사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준대로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해 6월입니다. 직후인 6월에 1차 인사에서 1급 보직 국장급 27명 전원을 대기에 발령낸 데 이어서 지난해 12월에는 2, 3급 간부 130여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조만간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100여 명을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 김기삼이라는 사람인데 국정원 출신이에요.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망명 중인데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국가정보원 인사파동은 종북 좌파에 부역한 생계형 요원과 국정원 내 종북 세력이 연합해서 그나마 극소수 남아있는 진정한 안보 보수 세력을 절멸시키고 나아가 김 원장의 정화 노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첩센터의 간첩수사 활동마저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는 연말까지 금년 연말이면 대공수사권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국정원이 영원히 식물화되고 형해화하는 것을 이들은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반은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반역과 임동훈 국정원장의 간첩활동 그리고 국정원의 도청을 폭로하며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가 폭로한 내용과 그의 심경은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하는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999년에 제가 북한을 방문하고 갔다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가 내게 제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임동원 씨가 하고 있었는데 임동원 씨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점잖은 인품의 소유자인데 이 양반은 북한하고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를 갔다 왔다 하면서 저에게 수발을 많이 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시내에서 저하고 점심 먹자고 요구를 해서 롯데호텔 지하 2층 이태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수십 개를 쫙 써가지고 쫙 받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저에게는 굉장히 잘하는데 아주 인품이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의 진짜 정체는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회의가 있었어요. 좀 이상하면서도 아주 친절하고 좋게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양반이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우호적인 보고는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그 후에 며칠 후에 정해진 시간에 청와대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니까 이 양반은 딱 준비가 돼 있어. 대통령이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평소와는 많이 달라요. 저는 김대중 선생을 30년 이상 모신 사람이야. 휙 하면 내가 그 양반 눈치 다 잘 압니다. 같이 잠을 자는 것도 100번 이상 같이 자고. 잘합니다. 제 육친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대통령 가까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럽니다. 이제 저도 수를 썼죠. 선생님 평양에 갔더니 이거 선생님의 인기가 대단하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던가? 얼마나 좋던가? 아니 얼마나 좋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백범 김구의 위상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고 아주 그냥 통일 지도자 같은 그런 걸 해서 그래?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양도 입이 싹 져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시는 사람에게 어려운 보고를 할 때는 그 양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칙사 밀사 하니까 선생님 보다 더 잘할 정도 저에게 잘해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큰 뭉치의 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서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선생님 돈을 크게 주시면 저것들이 딴 데다 쓰는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천하의 대한민국에 정말 전무후무한 민주화의 화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메랑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안 하면 그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안 하면 이번에 안 하면 그러니까 그때 12월 초니까 다음 주 중으로 그 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는 취임 2년째 되는 거예요. 2년째. 그래서 3년째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노무현 같은 사람은 막 아우성 치다가 그냥 막판에 거의 퇴임 직전에 가서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그냥 김정일이한테 굉장히 저자세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는 괜찮으니까 절대 그거 빨리 주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양보를 안 해서 제가 거기서 결별했다 그랬잖아요. 결별한 거 좋은 말로 제가 팽당했다 그럽니다. 그로부터 김대중 선생과 저와의 거의 한 40년 가까운 그 뜨거운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깨져서 그 양반은 정상회담하고 평화상도 받고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옳은 소리 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냥 정치적 고난의 길과 보헤미안 같은 유랑의 길을 걸으면서 그냥 그 후에 쓸쓸하게 외롭게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양반 벌써 떠나셨고 저는 몇십 년 후에 또 그 양반 얘기를 하니까 참 인간의 참 교묘함을 느낍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맨 처음에 김대중 선생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가 보수주의자들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꼴통 신북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서 국가의 대표된 대통령이 넘어간 거 그 책임이 엄중한 거죠. 그래서 역사가 많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국정원 문제도 옛날에 그때는 안기부조 국가정보원은 국가 이름을 바꿔줘. 국가정보원 해가지고 아니 국가정보원에다가 뭐 간판을 붙이는데 어떻게 무슨 이상한 사람의 글씨체를 간판을 붙인다거나 말이야 하고 뭐 이종찬 씨가 또 뭐 해가지고 자기는 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국가정보원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청사진만 얘기하고 해서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하고 좀 유리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에 기조실장인가 했던 그 이강래가 국정원의 골수 반공주의자들을 쳐냈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치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도 많이 쳐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국가정보원에 그래서 사람 수천 명 아닙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훨씬 더 셌죠. 셌는데 그 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도 오고 나니까 이건 뭐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전 안기부냐 전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의 남반부 지부 비슷하게 변해버렸어요. 응? 그래서 뭐 자료를 삭제했다 어쨌다 뭐 해갖고 한때 또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뭐 고발한다 어쨌다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고발이라는 거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거야. 우리 원장했던 저 사람이 이리 했다. 내부에서 나왔는데 나도 또 유야무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 봐서 국가정보원은 이 나라의 대공 간첩 사건을 다룰 만한 능력도 의욕도 없는 것처럼 됐어요. 더더구나 임기가 금년 말로 또 그 어사인먼트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래도 한번 살려보자 하고 이번에 임기를 하다가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가지고 그걸 취소했어요. 대통령이 굴복한 거예요. 굴복. 대통령이 국정원에 있는 조직적인 좌파들의 조직적인 저장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여기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게 일을 해 나갔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내부에서 발탁한 게 김준영 방첩센터장입니다. 그는 원장 비서실장으로 거쳐서 신설한 방첩센터 수장을 맡자마자 노동계 북한 간첩막을 발표해서 일망타진했습니다. 내부 반발은 그때 사실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종북 좌파에 오입됐다거나 기회주의 처신을 한 요원들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 출신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이 한가락 할 줄로 우리는 기대했죠. 그 사람을 지렛대로 삼아서 국정원 1급 인사 8명, 대통령 제가 일주일 만에 번복이라는 인사파동을 이렇게, 이 조상준이라는 사람도 강력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조 전 실장은 국정원 쇄신을 위해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개혁 매파 김 원장과 달리 올리세요. 케이스별로 따져서 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여서. 그래서 이번 파동으로 베테랑 방첩센터장하고 조성준도 해임됐습니다. 이것이 국정원 내 종북 좌파들이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번 파동은 국정원 내 국렬 좌파 세력의 음해에 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속은 것이고 윤 대통령이 크게 실수를 했다고 김기삼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가를 철회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뒤집기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윤 대통령의 정책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국정원에 끌려가는 식으로 하면 금년 말 되면 국정원은 유해무에 없어지고 그것은 종북 추사파 세력의 자녀 세력으로서 역사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진 칼럼에서 2차돈의 순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썼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5.18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명단에서 보다시피 5.18이 있기 전에 무슨 동의대 사건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애매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대목도 한두 개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때려잡고 고치고 이거 말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지금 모처럼 문제된 5.18 문제에서만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가짜를 빼내달라는 거죠, 우리는. 예? 그런데 오늘 현재로 우리가 가짜로 지목한 몇 사람, 1,008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 이름 빼주시오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마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하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을까가 두려웠을 거고, 그리고 아마 집단적으로 다 뭉쳐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 이것에 대통령 윤석열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윤석열은 지금 이런 거 손 하나도 대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5.18의 4.19와 5.18의 위대한 정신을 이렇게 헌법 정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컨대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산호맹 아시죠? 사회주의 노동연맹 그리고 난민전 사건 여러 가지 사건. 근데 거기도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희생을 당한 순수한 민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시비 안 겁니다. 현대중공업 962명이 또 이렇게 보훈 대상이 됐다는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오늘 조선일보가 취재를 굉장히 스쿱한 겁니다. 히트를 깐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만지기 전에 우선 당면한 5.18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시비 안 걸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목이 메입니다. 다른 사람 시비 걸지 않겠어요. 이 1,800만 빼내치라 이거예요. 광주에서 운동해서 얻어 터지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다 좋아요. 광주 현장에 있었던 사람. 광주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이거 집어넣어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응? 이 나라가 두 조각 세 조각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 해먹기 어려워요. 예? 솔직히 말해서. 명예를 걸고 직분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문재인 씨가 요새 하고 나오는 거 보세요.
6.25를 미중 전쟁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어제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 그 양반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귀국하셨나? 귀국했지? 귀국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뭐 쫓아내고 어쩌고 하지 말고 만나세요. 대표자를 만나고 설득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어야 돼. 도저히 이게 대통령 못 해먹겠다. 옛날 노무현도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아, 이게 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거 적당히 조정하자. 그래야 내가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민주화를 원했던 국민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통합의 나라를 만들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윤석열 뿐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가면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아니야. 그리고 뭐 요새 보세요. 선거를 한다 손 치더라도 내년에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심기일전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이 좋지 않아서 콜록콜록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